그럼 저희 이제 장례 정리하고 바로 양유실 선생님 퍼포먼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페미니즘 미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 수업의 어떤 그 맥락 안에서 분석했던 굉장히 다양한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학생들하고 사이에서 저하고 가장 불편해지는 또는 저한테 등을 돌리는 학생이 생겼던 시가 김원희 시인의 시인 아버지의 자장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여성주의와 연관해서 여성주의 안에서 가장 어떤 갈등 또는 싸움, 분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인 거라고 하는 걸 이제 직접 제 몸으로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한 거였고, 그래서 지금도 돌아다닐 때 이제 저를 모른 척하는 학생, 그때 저한테 공개적으로 이 시를 과연 페미니즘 수업 시간에 읽힐 수 있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했던 친구는 이제 저를 지금 이렇게 외면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불편한 시,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시, 그리고 우연히 이 시를 계속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등에 메고 다닌 상황이었는데, 갖고 다닌 상황이었는데, 김원희 시인이 이 아버지의 자장가라고 하는 시를 1995년에 첫 번째 시집 트렁크에 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집 2000년에 나온 그 말라 죽은 앵두나무 아래 잠자는 저 여자라는 시집에 마치 이 시의 어떤 대입법적 구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자장가에 나오는 어떤 그 긴장 관계를 역전시키는 그런 어떤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30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촉박한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자장가. 이리 온 내 딸아, 내 두 눈이 어여쁘구나. 먹음직스럽구나. 요리 중에 어린 양의 눈알 요리가 일품이라더구나. 잘 먹었다 착한 딸아. 후벼 먹힌 눈구멍엔 금작화를 심어보고 싶구나. 피보로 맺힌 턱에 물 줄 필요 없으니 건 좋잖니. 어디 보자 꽃핀 따라 콧구멍, 귓구멍, 숨구멍에도 꽃을 꽂아주마. 아기작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꽃다발 사랑스럽구나. 이리 온 내 딸아, 아버지의 바다로 가자. 일렁이는 저 거대한 물침대에 너를 눕혀주마. 아버지의 바다에 널 잠재워주마. 저는 어쨌든 이제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의 어떤 스크립트가 어떤 비극 시의 어떤 남자 주인공의 목소리 다워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처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폭이나 아니면 무능한 아버지의 형상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급도 좀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하기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계급으로 본다면 중상일 것 같고 귀족의 풍모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 단락에서 이리 온 내 딸아 내 두 눈이 어여쁘구나. 어여쁘구나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여쁘구나가 먹음직스럽구나로 넘어갈 때는 이것이 딸을 호명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서 보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따옴표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어여쁘구나, 먹음직스럽구나. 그래서 어떤 시각적 쾌락이 그러니까 어떤 성욕이나 아니면 어떤 그 감각적인 쾌락으로 확장되는 어떤 맥락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먹음직스럽다. 어린 양의 눈알 요리가 일품이라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하기, 어떤 그 목소리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말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너의 눈을 다오 이렇게 말하진 않죠. 왜냐하면 약자들, 비서들 또는 어떤 주인의 어떤 함축된 어떤 뉘앙스를 알아채려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자발적인 어떤 행동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단지
누나별이가 일품이라 더구나, 사람들이 그러더구나 라고 말을 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 그 딸은 착한 딸이기 때문에 기꺼이 눈을 뽑아서 아버지의 어떤 식욕을 만족시키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구나 착한 딸아, 후벼 막힌 눈구멍에 금작화, 노란 꽃인데요. 금작화를 또 심어보고 싶고 계속 어떤 욕망을 이야기하는 아버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쾌락과 어떤 감각적인 그런 어떤 음식을 먹고자 하는 쾌락이 계속 연동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서서히 어떤 여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저기 뭔가 어두운 곳에 있는 딸의 어떤 움직임은 느껴지지만 이제 딸의 목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공포를 느끼는 이제 숫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름이 질컥여 물 줄 필요 없으니 거 좋지 않니. 폭력과 피와 어떤 그런 그 피에 대해서 전혀 폭력으로 반응하지 않는 여전히 미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어디 보자 꽃핀 딸아, 꽃구멍, 귓구멍, 숨구멍에도 꽃을 꽂아주마. 너무 사랑하니까요. 아기자기자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꽃다발이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리 온 내 딸아. 그래서 아마 이 시에서 지금 전혀 우리가 어떤 낌새를 알아채릴 수 없는 이 딸아이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는 어떤 의미에서 이게 보편화될 수는 없는 건데, 단 이 시가 이제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이게 전형적인 어떤 뭐랄까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떤 폭력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재현되고 있지 않은 어떤 그 딸아이와 연관해서 두려움, 공포를 투사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이 딸은 지금 아버지, 그것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섹시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과연 이 딸이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에만 쌓여 있었을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그 폭력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혐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이리 온 내 딸아, 아버지의 바다로 가자. 일렁이는 저 거대한 물침대에 너를 눕혀주마. 너를 잠재워주마. 그래서 아버지는 자장가를 불러주는 사람이고, 그 자장가를 불러주는 침대는 어쨌든 어머니의 바다, 어머니의 침대라고 얘기됐던, 또 어머니의 자장가가 불려져야 하는 장소인데, 그 장소를 지금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떤 성폭력을 암시하는 물침대, 어떤 끝나지 않는 악몽 같은 그런 동시에 따뜻함이라고 하는 걸로 이 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물론 김원희 씨는 스스로는 페미니즘이라는 언명을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문단에서 김원희 씨는 시를 놓고서 반페미니스트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성 비평가들과 또 특이하게 그녀의 시를 페미니즘으로 읽으려고 하는 남성 비평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최근에 들어서는 논쟁은 53년생입니다. 이분은. 근데 최근에 그 시 자체를 두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김원희 시를 읽으면서 어떤 두려움, 불편함, 불쾌함, 모욕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어떤 구도에서 이 시가 훨씬 더 그러니까 단순히 혐오스러운 공포가 아니라 이 공포가 쉽게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폭력으로 그렇게 재현되고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목소리, 저도 흉내낼 수 없는 목소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 말하기 방식, 그러니까 사실 김원희 시인의 시의 어떤 기본적인 어조를 놓고 보자면 아버지는 다 개새끼인데요. 아버지와 개새끼. 그러니까 아버지를 개새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자장가를 더 이상 듣지 않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술을 먹고 마늘 냄새를 풍기면서 온갖
어떤 시장거리의 밑바닥 인생들이 보여주는 그런 하찮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어떤 두려움의 증폭이 강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시 안에서 어쨌든 이 딸아이의 어떤 행동, 딸아이가 이 아버지의 어떤 포물선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추측도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 딸이 지금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눈을 파내고 꽃을 꽂고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추측밖에 할 수 없다는, 그리고 그 추측의 방식에 있어서 직접적인 어떤 성폭력 경험이 있는 어떤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는 어떤 가부장적 폭력이나 남성의 성폭력을 한 번 더 확증하는, 그래서 어떤 그런 가부장제에 기여하는, 그래서 남성의 욕망을 오히려 더 가시화하는 그 밑에 가려져 있는 어떤 여성에게 목소리를 주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성 혐오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판을 받았던 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김원희 시인의 시를 갖고 올 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여성의 말하기가 들리지 않는 지금 이 시에서는, 그리고 이 시는 두 번째 제가 읽으려고 하는 시가 조금 더 비현실적이라면, 초현실적이라면 아버지의 자장가라는 시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상적인 경험을 재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감각적으로 이 시가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주의자들이 이제 주로 이 김원희 씨를 불편해하거나 불쾌해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경우 제안하는, 또는 어떤 의미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페미니즘은 어쨌든 긍정적인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여성성, 그러니까 모성애나 여성성 또는 남성들의 어떤 가부장적 관료제적 사회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여성들의 일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 행복해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재현하는 쪽에 훨씬 더 많이 가 있죠. 또는 여기 여자의 몸이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여성의 몸이나 여성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긍정적인 페미니즘이 어쨌든 사회에서는 주류 페미니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성의 어떤 권익이나 여성의 어떤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의 제고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김원희 시인의 시를 지지하는 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김원희 시인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여성들을 재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성의 경험이나 여성의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여성의 언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성주의자들은 그런 여성의 몸이나 여성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서 긍정적인 여성 이미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여성주의를 결국 가부장제에 공모하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남성적인 언어 또는 남성적인 언어의 어떤 경계 안에서 가부장제와 공모하는 라고 하는 혐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페미니즘이 간과하는 건 결국 남성의 경험이건 여성의 경험이건 모든 경험을 재현하는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폭력,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가부장제적인 어떤 힘,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포행 능력,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여성주의는 이제 또 간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미 긍정적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행복한 페미니즘, 행복한 여성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여성들에게 씌운, 여성들에게 강요한 그런 여성 이미지와 겹친단 말이죠. 정확히. 그래서 남성의 언어와는 다른 여성의 언어라든지, 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의 언어는 여성의 경험을 재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도 하에서는 절대로 직시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언어는 남성적이다라는
아마 이제 그게 상징계라고 하는,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상징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언어의 그 작동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횡단하지 않는 한, 그것을 어쨌든 뜯어내지 않는 한 이미 존재하는 남성들의 어떤 여성성의 이미지나 여성이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여성들이 제시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정확히 겹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일 시인의 시가 굉장히 중요한 건, 김원일 시인의 시는 일단 아버지의 자장가에서는 여성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건 단지 추측, 암시. 이 여자가 단지 그 공포에 쌓여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그 공포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선 이건 약간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그러니까 많은 경우 여성들이 겪는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 사실 성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건 단지 맞은 건데, 근데 그게 이제 평생을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입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폭력과 연관해서 이 시가 파탄유보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여성에 대해서 단순히 피해자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불쾌한 어떤 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마치 김원일 시인이 이 시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분란들과 연관해서 거기에 대해 화답하듯 5년 뒤에 나온 시집에 이제 여기도 역시 침대입니다. 똑같이 침대이고, 그런데 이번엔 아버지의 자장가가 아버지가 말하기였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 가족극장 이리 와요 아버지에서는 아버지는 힘이 세니까 당연히 아마 침대에 묶여있을 것 같습니다. 입에도 테이프로 봉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딸이 아버지를 강간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연극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리 와요 아버지, 내 음부를 하나 나눠드릴게. 아니면 하나 만들어드릴까? 아버지, 정교한 수제품으로. 아버지 웃으세요. 아버지의 첫날 밤 침대맡에는 7 어머니의 창작을 짠 화환이 북뒤 푸르게 걸려있잖아요. 벗으세요 아버지. 밀봉된 아버지, 쇠가죽처럼 질겨 빠진 아버지의 천여막을 찢어드릴게. 손잡이 달린 나의 성기로 아버지 아주 죽여드릴게. 몇 번이고 아버지 깊숙이, 손잡이까지 깊숙이 아버지 심장이 갈래갈래 터져버리는 황홀경. 아버지의 절정을, 아버지 비명의 레이스, 비명의 프릴, 비명의 란제리로 밤단장을. 아버지 천을 척하는 아버지, 그래봤자 아버지는 갈보예요. 사지를 버르적거리며 경련한 아버지 좋으세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뿌리채 파내드릴게.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시, 모두가 두려움에 떨게 되는 시인 것 같긴 합니다. 이 시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장가가 어떤 그 피해자로서의 어떤 경험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특수한 어떤 여성들을 불쾌감에 적게 한다면, 이 시는 남자건 여자건, 물론 다는 아닐 겁니다. 이 시에서 아주 유쾌하다, 아주 그냥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이 원고는 아직 미발표이긴 한데 오래전에 써놓은 원고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메갈리아.com의 어떤 그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도 이 시가 2000년에 이미 미러링이라고 하는 어떤 전략을 이미 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이 일은. 그러니까 왜 하필 신혼 초야의 침대에서 아버지에게 신부복을 입히고 웨딩드레스를 입히고 왜 하필 이 폭력을 행사할까? 이 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레퍼런스, 현실적으로 상징계에서 찾을 수 있는 레퍼런스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불가능한 무대이고 오직 시적인 언어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울 이미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첫날 밤에 어떤 순결을 증명해야 되는 신부가 느끼는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걸 지금 되갚는 방식의 어떤 이야기인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시를 지금 제가 시간이 워낙 짧아서 남성분들이 이 시를 읽을 때 이 시에서 어떤 두려움을 실제로 체감하는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장가가 똑같이 어떤 그 보복의 어떤 서사로서 남성들, 지금 여기 입에 막힌 남성이죠. 지금 여기 앞쪽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직 말을 배우지 않은 것 같다는 소녀가 그렇다면, 이 시에서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이 아버지와 이 딸, 그런데 이제 중간에 나오는 어떤 문장들은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장소를 뒤집음으로써, 그래서 되갚는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 첫날 밤 침대맡에 일곱 어머니 이런 거는 푸른 수염에 대한 어떤 그 백그라운드로 지금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인상적인 건 첫 앞부분에 맨 첫 문장이 나눠드릴게 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고요. 내가 음부가 많으니까 아버지 하나 나눠드릴게 라고 하는, 뭔가 아무튼 이 공유라든지 뭔가 주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중간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하기가 굉장히 유려한, 설득시키는 영웅의 말하기라면 지금 이 딸의 말은 헉헉거리는 말이죠. 지금 헐떡거리는 말이고,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폭력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장가는 사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자의 어떤 그 자발성에 의거해서 어떤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느낌이라면, 이 시는 지금 헉헉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 가해자가. 그래서 중간에 부분들이 어쨌든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면 메갈리안 얘기는 오늘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끝부분에 왜 이렇게 폭력적인가? 왜 이렇게 가상의, 현실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무대에서 이 딸이 이렇게 그 폭력적인 방식으로, 더구나 왜 아버지라는 이름을 쓰는가? 물론 이제 그거는 김원희 시인이 워낙 똑똑한, 워낙 많은 책을 읽으면서 절대로 서울에 오지 않는, 서울이라는 인간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나는 짐승들이 사는 저 바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신데, 아버지, 그 다음에 남편,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계보의 정점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남편이란 단어보다는 훨씬 더 아버지란 단어가 더 직접적으로 그 전략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그러니까 아버지 좋으세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뿌리채 파내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낄낄거리면서 얘기하지만 아빠 트랜스젠더 만들기인데, 이 시는 왜 파내드릴까? 저는 이 시가 새로운 버전의 신청, 새로운 버전의 어떤 효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만약 아버지를 다 파낼 수만 있다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닐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를 다 뜯어낼 수 있다면,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라 불리지는 않는 사람일 것 같고, 그때 세상 모든 아버지들도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러니까 이 시와 연관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남성과 그다음에 문화적 기호, 상징적 기호로서의 남성이라고 하는 것들 사이에 또 어떤 간극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이때의 아버지는 짐승에 가까울 거고, 또는 굳이 김원희의 시가 의도하고 있는 더 이상 재현할 수 없는 어떤 사라지는 비가시적인 그런 어떤 존재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때 이 아버지는 더 이상 짐승도 아닐 것 같고 인간도 아닐 것 같고 그냥 어떤 익명성에 가까울 것 같아요. 뭐라고 더 이상 규정할 수 없는, 오직 사라지기 위해서만 거론되는 어떤 그런 존재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에서 아버지를 뿌리째 파내드리기 위해서, 즉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은 결국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이라는, 그 이름을
벗겨냄으로써 그 아버지가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비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폭력과 그 다음에 이 딸아이의 폭력은 폭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상징계라는 폭력, 어쨌든 더 이상 긍정적인 이미지를 찾을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억압적인, 남성, 여성 모두에게 억압적인 상징계 안에서 살아가는 남성의 폭력이 그 폭력을 더 확대 재생산한다면 이 딸아이의 폭력은 결국 그 아버지를 폭력도 빼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시의 밑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폭력이 없을 때까지 더 잔인하게 폭력을 저질러야 하는 단 언어적 차원에서 지금 이 시는 사실 무해한 시라고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상상과는 다른 어떤 두려움, 다른 어떤 그러니까 메갈리아.com과 연관해서 미러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아무런 현실 변혁의 힘도 없는데 왜 이런 짓을 하지의 일부일 것 같긴 합니다만, 시인으로서 세속의 어떤 달코 다른 언어들, 그러면서 결국 세속을 반복하는 그런 언어가 아닌 새로운 감각,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이려고 하는 시인의 시라는 입장에서 또 그녀의 말하기, 그러나 이건 사실 문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언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시를 폭력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누구보다 더 기존의 폭력을 반복하되 왜 그 방법밖에 없느냐, 왜 행복하고 비폭력적인 그런 여성의 이미지로 가지 않는가라고 묻는다면, 바깥이 없는 폭력 안에서 폭력 바깥으로 나가려면 일단 폭력 안에서 누구보다 잔인해야 하고, 그런 어떤 손에 피를 묻히는 폭력을 통해서만 어떤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좀 제 너무 성급한 키워드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있는 어떤 시인의 어떤 시 또는 더 이상 여성, 그러니까 재현의 어떤 그 맥락 안에 여성의 언어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일찍이 깨달은, 그래서 짐승처럼 말하고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그런 여성 시인의 시를 가지고 조금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어봤는데,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항상 이런 시를 읽히면 이제 저도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아무거나 봐야지 하고 봤는데 그때 본 DVD가 그리스 영화인데 은밀한 가족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리스 영화 은밀한 가족. 그 영화가 저에게 네가 김원희를 선택한 건 탁월한 것이었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의 상황과 연관되고 실화에 입각해 있는, 그래서 무능한 가장, 이 아버지의 자장가에 나오는 것 같은 아버지입니다.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노티콘으로 그렇게 다 파악해내는 아버지. 그러나 어쨌든 그 집안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딸과 손녀까지도 매춘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이제 누가 죽일 거냐, 그렇다면 엄마와 딸과 손녀 중에 누가 저 애비를 죽일 것인가 해서 당연히 할머니가 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 그러니까 마지막 반전처럼 있는 그 장면에서 그 할머니가 결국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 하더라도 폭력 속에서 어쨌든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구보다 남성적인 폭력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 영화 감독의 어떤 비관, 그러니까 어떤 폭력의 원인이 죽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그 폭력의 어떤 주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관적인 영화인데 숨이 막힐 만큼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어제 봤던 이유는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이라는 그 네임밸류 때문에 봤는데 머리는 굉장히 많이 아팠고, 오늘 이 강의를 역사적 책임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저를 벼려주었습니다. 네, 30분 다 된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문자 심포지라는 말을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기분이 들었는데 사실 문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사람이 문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글자나 문자를 사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든 이제 소통을 누가 타자를 의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해서 목소리가 좀 그런데 이러면서 그게 설사 자신을 위한 메모 혹은 일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자신도 타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혼날 다시 본다라고 하더라도 자신과의 대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자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소통 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타자와의 소통을 지향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글 쓰는 분들 혹은 일상적으로도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타자의 전달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저의 경우 이런 사태를 맞아서 소통이라고 한다는 것 역시 타자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 사랑 러브레터라고 하는 글을 써보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그런 뭔가 해보려고 했었고 실제로 그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29년 거의 지금 25년 가까이 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저에서는 여러 가지 문맥에서 이 사태의 인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해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써본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태가 됐고요.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는 안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썼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전쟁 범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틀리지 않지만 제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사실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즉 전시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평시에도 해당하는 일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본군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 국가에 동원된 개인의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랬을 때 왜 일본군이 그런 여성들을 동원했는가를 생각하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지옥주의 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옥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통은 이제 정치적인 세력 확장, 그래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치성을 보다 더 인식하기가 쉽지만 실은 더 직접적으로는 경제적인 욕망에 뒷받침된 어떤 세력이고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국가의 욕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당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동이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다소 지루하더라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있고 또 내일도 똑같은 오늘과 같은 일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잠재적인 기대와 예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상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게 가장 파격적인 형태인 것이 전쟁이죠. 아무튼 일상적으로 특히 한국의 경우는 군대 가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은 꼭 한 번은 본인의 자의 타의에 상관없이 한 번은 익숙한 일상을 떠나서 일종의 격리 상태, 이동당하는 상태를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저는 위안부와 군인을 이동당하는 사람들로 봤고 그때 이제 어떤 문맥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가를 보려고 했었던 책입니다. 그 중에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주체에 조금 주목을 했는데 보통 일본군이 여성을 끌어갔다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여겨지는 실은 그 끌어간 주체, 그 중심 주체에서 업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고 그 업자를 주목한 이유는 그 업자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안 보이는가 하는 그런 관심이었습니다. 즉 분명히 국가가 여성들을 전쟁에 이용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은 업자들이 취하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취한 업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런 부분을 강조 내지는 기술 서술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반응이 여러 가지였었는데 저는 근데 사실 책이 나온 직후에는 의외로 예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의외로 여러 매체들이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다뤄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다뤄줬던 것이 경향신문이었고 일면을 사용해서 그 소개를 해줬었기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린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랬지만 이 고발 이후부터 또 고발 이전에는 한두 사람의 학자가 이제 반발하고 비판하는 그 상황이 있었고 이후에 굉장히 많은 반발을 받았습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는 제가 위안부 할머니를 비판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서 보도가 되어서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반발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잘못 알게 된 그런 문맥에서는 또 다른 문맥이지만 업자에 관해서는 일본의 책임을 희석하는 것이다. 다른 주체를 보는 것은 면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 대악, 큰 악이고 거대한 악이고 그 안에서 움직였었던 업자들은 조선인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도 많았고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큰 업자들은 일본인 업자들이 더 컸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그 소악이라고 했을 때 소악이 늘 면제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협력자라고 했을 경우에 협력하는 사람들, 즉 소악의 문제를 냉철하게 보고 그것을 방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 일상을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시 불편하더라도 또 그 부분에서 여전히 지금 공방을 오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른바 매춘이라든가 혹은 제가 사실은 일본군 안에서 우리가 사실 당시에 식민지화의 결과였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 되어져 왔다라는 의미에서 이 동시적 관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두 단어가 특별히 부각이 되었고 그 역시도 처음에 고발 당시 있었던 그 틀 때문이었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제가 또 하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강력한 여성 혐오 동시에 이 매춘차별이 우리 사회에는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구조를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것과 이어지는 형태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반발들이 제가 지금 그것을 쓰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쓸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보지 않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의 죄를 제가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금 이것을 제국의 문제로 본 만큼 당연히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죄를 면제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담론 자체가 실은 또 다른 계층의 문제를 은폐하는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사실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는가 했을 때 가난한 여성들이 가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교육이 없는, 가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화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에 종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간다라고 했을 때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중산층 여성의 후예인 저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 자신의 책임, 예를 들어서 일본인의 후예가 일본 민족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면 중산층 계급의 후예로서 무사히 운이 좋아서 안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의 후예로서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고 싶었던 것인데, 특히 그것은 중산층이라고 하는 계급, 아까 제가 착취의 문제를 말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의 문제. 당연히 이 문제는 성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남성의 책임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선정이 되는데, 의외로 그런 문제가 전혀 이야기되지 않고, 사실은 학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문제는 성과 민족과 계급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으로서 일본은 이유의 책임은 전혀 무너지지 않는, 남성과 계급의 문제가 전혀 무너지지 않는 문제를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백 속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책 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저희 취지나 지향했던 바는 설명이 된 것 같아서요. 나머지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삭제 요구가 있는가를 좀 보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한테 옛날에 시험 보러 갈 때도 연필 안 갖고 가는 아들이 하나 있어서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런 편이네요. 이 책이 이제 원래 다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이걸 누르면 되나요? 그렇군요. 이 책이 지금 말씀드린 지우개 위안부고요. 금년에 다음은 엔터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책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34군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109군데가 요구가 되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반박문을 쓰는 과정에 맨 처음에는 제가 쓴 이야기가 완전히 허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점점 그런 주장이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53곳으로 줄였고, 요 자체를, 그리고 재판부에서 그 중에 34곳이 인용, 받아들여지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제가 처음에 안 내려고 하다가 그냥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것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응고공 표시를 했고요.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일제시대의 검열 방식입니다. 동그라미를 하거나 혹은 가위표를 하거나 해서 이른바 국가체제가 갖는 사상, 국가체제가 바람직하다 혹은 올바르다 라고 생각되는 사상에 맞지 않는 글들은 저런 식으로 사전 검열을 했고, 그걸 위해서 나온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국가망명이 또 한 번 행해졌다는 것과 동시에 실은 바로 일본이 우리한테 행했었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맨 위에가 좀 사라졌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조 자체를 사실은 경제 주체로 봤기 때문에 본질을 다른 식으로 갔었고요. 원래는 일본은 위안부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위안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쟁 위안부보다 훨씬 먼저 해외에 한 일본인 여성들이 나가 있었고 그런 예를 먼저 앞에 썼었고요. 그래서 해외 그 여성들을 가라라고 하는 건 사실 당나라의 당자를 가라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가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해외를 나가는 사람들을 예전에 가라입기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남성들도 똑같이 가라입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거의 나라 안에서 살 수가 없거나 해서 일종의 기민처럼 버려지는 사람처럼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나중에는 해외에서 또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거처를 마련하거나 하는 그 지위가 되면서 해외 가래교상들이 일본 국가의 국민으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래교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 간의 이동이 더 쉬워진 근대에 경제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타국으로 떠났던 양성들을 현지에 묶어두기 위해 동원되었던 이들이 가래교상이었던 것이다. 라는 식으로 썼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작은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조선인이 가담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좀 그 다음에 실은 이 모집집에 이제 조선인도 있었다는 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사실들을 직시하는 일은 불편한 일이지만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차별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안부의 불행을 만든 것은 민족 요인보다도 먼저 가난과 남성 우월주의적 가부장제와 국가주의였다. 그리고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가 생기게 된 것은 이들의 위치를 조선인 여성들이 대체한 결과였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식민지화와 식민지로 이식된 공천제도가 있었고 중간 매개자들은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존재였다. 이런 얘기를 썼었고요. 저기는 좀 비슷한 얘기니까 조금 다음을 보죠. 이 할머니들의 증언을 제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시간이 짧고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친절을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그 할머니의 증언이고요. 거기부터 좀 읽어볼까요? 그때 계란도 귀해서 계란도 가지고 와서 막 삶아주고 먹고 일어나라고 파인애플도 사주면 가지고 와서 막 따놓고 옆에 긴 칼차고 저 구석에 앉아갖고 날 쳐다보고 앉아서 그걸 먹으라고 보내요. 그러면 난 못 먹는다고 안 먹었어. 그랬더니 스기야마 군족은 날 보고 시험달로 하자. 올라오더니 밥 먹어. 밥 먹으면 한국에 보내줄게. 내가 보내줄게. 지휘발 밥 먹으라고. 어떤 때는 또 시금치죽, 계란죽, 그거를 좋은 죽이라고 또 끓여 올려 보내주네. 그때가 추워. 막 벌벌 떨고 침대도 거기는 불 뜨는 데가 없어. 중국은 못보나 그런 거나 덥고 침대에 참 추워. 근데 거기서 인자 들고 있으면 올라와서 추분강 올라와 보고 또 가고 났으면 이제 꼭 보내줬구만 했어. 라고 하는 이제 그 증언을 받아서 물론 이런 기업들은 어디 가나 부수적인 기업일 수밖에 없다. 서로자 보살핌을 받고 사랑하고 마음을 허한 존재가 있었다고 해도 위안부들에게 위안소랑 벗어나고 싶은 곳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의 위안부가 위안부와 일본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시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했을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밀었다는 점이다. 이거는 이 앞에 이제 사진들을 누가 뭐라 그럴까도 다 버렸다. 같이 집에 사진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거 놔두면 문제될까봐 라는 말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 이후 내내 그렇게 기억을 속어시키는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작한 것 같은데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뭐가 삭제되었는가 혹은 뭘 삭제 요구했는가를 보면 현재 우리의 의식을 분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더 아이러니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더 목소리가 감기가 조금 심해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 책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무렵에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우리 다음에 하신 김경호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글을 써주셔서 힘이 많이 됐습니다. 김경호 선생님 좀 읽어보실래요? 책 같은 애. 네, 혹시 괜찮으시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녀들이 선생님이 지금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니까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좀 도와드리고 다른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게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사관 앞 소녀상은 협력과 오역의 기억을 당사자도 보는 이도 함께 소고해버린 민족의 피해자로서 사는 뿐이다. 그래. 아니, 말씀 없이 여기 지금 계속 단지 목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하라는 대로 소녀가 성처녀로서의 순결과 저항의 이미지만 담고 있는 것은 그래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소녀상은 부끄러운 기억을 망각하거나 규탄하여 우리 밖으로 내몰아온 해방 후 60여 년의 세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해방 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총체적인 우리 자신을 끌어안고 넘어서게 하지는 않았던 세월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둘러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일본 옷을 입고 일본 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할지도 모른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억의 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일본 오이계의 이야기에 중부라고 했었던 사람들과 순결한 소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들의 기억, 두 가지 기억의 문제점을 양쪽 다 말한 거고요. 그래서 책에 이제 그 비판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조금 전에 페미니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원래 여성을 악녀 혹은 성녀로 보는 아주 오래된 여성과 고정적인 여성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저는 그 양쪽 다 여성에 대한 그 차별적인 시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어떤 한 사람을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개인으로 어떤 의미에서 국가에 의해서 개인일 수 없었던 한 시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온전한 그 자신의 기억으로 돌려주는 일이 즉 그것이야말로 진짜 해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럼 저희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